자리에서 많은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ICMRI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제가 오늘 이렇게 서울에 오랜만에 올라왔는데 날씨가 굉장히 쌀쌀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많은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들 감기 조심하십시오. 일단 제가 사실은 제가 몇 달 전에 충격적인 얘기를 조금 들었습니다. 교수님은 굉장히 말을 천천히 하는데 사투리를 쓰시네요. 이런 얘기를 학회장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말을 천천히 해야 되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은 사실 시간이 짧다 보니까 더 빨리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사투리가 섞이더라도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 양해를 부탁드려야 될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원래는 종양 환자에서 방사선 치료 이후에 MR 스펙트로스코피에 대한 활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했었는데 막상 준비를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MR 스펙트로스코피에 대한 이해나 활용도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런 국소진 지역적인 주제보다는 조금 더 넓은 캐나인 브레인 디지즈에서 MR 스펙트로스코피 활용에 대해서 조금 가볍게 넓게 이야기를 조금 드려보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청자의 목표는 사실 지금 트레이닝을 받고 계시는 대학원 선생님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도 사실은 이제 시작하는 단계로서 선생님들이 더 많은 이 MRS에 관련되어 있는 연구들을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런 자리를 마련해 봤습니다. 일단 오늘 크게 두 가지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MR 스펙트로스코피가 무엇인지, 이게 정의는 무엇이고 테크닉은 어떻게 되고, 그리고 확인해야 되어야 할 대사산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런 MRS가 지금 임상적으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휴먼과 수의를 비교를 해보면서 설명을 조금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MR 스펙트로스코피가 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MR 스펙트로스코피, 줄여서 MRS라고 하는데요. 이 MRS는 대사산물의 농도를 비침습적으로 생화학 분석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현재 많은 뇌 질환에서 사용을 하고 있으며 휴먼에서는 튜머, 인펙션, 인플라메이터리 리즌, 뉴로디제너티브 디스오더, 트라우마틱 브레인 인저리, 레디에이션 이펙트, 그리고 에필lep시, 인팍션, 굉장히 많은 질환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의에서는 인플라메이터리, 그리고 네오플라지아, 루코디스트로피와 같은 일부 질병에서만 지금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활용도 역시 조금 제한적이기도 합니다. 이런 MRS는 일반적으로 프로톤, 그리고 포스포러스, 소듐, 카본, 플로린과 같은 이런 원자 핵들을 이용해서 저희가 만들어내는 기법인데요. 근데 그 중에서도 신체에서 가장 많이 존재하고, 그리고 마그네틱의 센시티비티가 높고,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RF 코일로도 사용 가능한 프로톤, 즉 수소를 이용한 MRS를 많이 임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MRS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볼 텐데요. 일반적으로 인체 내에는 수소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수소가 같은 원자라고 할지라도 다른 화학적 구성 성분을 가지게 된다라면은 공명 주파수가 조금 다르게 됩니다. 이를 케미컬 시프트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H3 그리고 CH2 그리고 OH기와 같이 같은 수소 원자라고 해도 이렇게 다른 화학적 구성 성분을 가지게 된다라면은 다음과 같은 공명 주파수가 다 다르게 되어 이런 영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MRS를 촬영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테크닉이 필요한데요. 여기에 관련된 테크닉은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슬라이드는 사실 MRS에서 가장 중요한 슬라이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MRS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대사산물의 특징과 이름을 알고 계셔야겠죠. 일반적으로 뉴로널 마커를 대표하고 있는 N-아세틸 아스파레이트, 줄여서 NAA는 보통 일반적으로 뇌조직이 손상이 일어났을 때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셀 멤브레인 마커로 이용되고 있는 콜린의 경우에는 튜머를 포함한 대부분 질환에서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너지 메타볼릭 마커로 이용되고 있는 크레아티닌은 많은 질환들에서 변화가 크게 있지 않아서 사실은 상대적으로 유지를 많이 하고 있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락테이트는 무산소 상태에서의 대사가 일어났을 때 발생하고 인팍션이나 인플라메이션, 그리고 악성 종양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글라이오시스에서 많이 발생하는 마이오이니시톨 같은 경우에는 인지장애가 있는 알츠하이머 환자에서 많이 증가가 되고요. 그리고 뉴로트랜스미터로 대변되고 있는 글루타메이트 같은 경우에는 간성 뇌증에서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이런 용어들이나 슬라이드는 계속 반복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편하게 그냥 이해하신다라고 생각하시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대사산물들 중에서도 공명 주파수의 차이로 인해서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NAA의 경우에는 2.01, 그리고 콜린은 3.2, 크레아티닌은 3.0, 락테이트는 1.3, 마이오이니시톨은 3.5에서 3.6, 글루타메이트는 3.75 이런 ppm에 관련돼서 다음과 같은 이제 분석 자료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이 중에서도 NAA와 콜린, 크레아티닌, 락테이트가 임상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 MRS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센시티브하기 때문에 인접한 오염에 의해서 시그널 노이즈로 인해서 약간 값들이 정확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대값의 농도를 사용한다기보다는 조금 더 대사에 영향을 많이 받지 않는 크레아티닌을 비율로서 값을 매긴 다음에 임상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MRS의 장점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세포의 메타볼릭한 상황에서 어떤 물질의 생리학적 변화를 이 MRS는 생화학적 변화로 연결시켜서 해석을 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임상적으로서의 장점으로는 아나토미 그리고 셀의 몰폴로지가 변화하기 전인 초기 진단에서 진단을 가능하게 해주어서 치료를 빠르게 해주고요.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이런 아나토미나 몰폴로지가 변화하지 않는 질환에서 진단이 가능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점으로는 일반적으로 생체 외에서 발생한 검사를 하는 스펙트로스코피 같은 경우에는 추출하고 난 조직을 프로세싱하는 과정에서 괴사가 되거나 파괴가 되거나 변형이 되어서 사실 정확한 어떤 결과를 도출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MRS 같은 경우에는 비침습적으로 생체 내에서 정확하게 분석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굉장히 민감한 검사법이고 그래서 환자의 자세나 병변의 사이즈 그리고 스캔 테크닉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고 따라서 이런 MRS를 단독으로 진단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MRI 영상이랑 함께 보조적으로 진단을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지금부터는 간단하게 이미지 테크닉에 대해서 한 5분 정도 이야기를 하고 이제 임상적으로 넘어갈까 합니다. 기본적으로 복셀의 개수에 따라서 멀티복셀과 싱글복셀로 나뉘고요. 그리고 복셀의 사이즈에 따라서 스몰, 라지, 그리고 시퀀스에 따라서 프레스, 스팀 방식, 그리고 에코타임에 따라서 롱티와 숏티의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자장의 필드의 자장 세기 역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셀의 개수에 따라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싱글 복셀은 왼쪽의 그림과 마찬가지인데요. 싱글 복셀은 병변이 포컬하거나 디퓨즈 할 때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스컬과 가깝게 병변이 있을 때는 멀티 복셀의 오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싱글 복셀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싱글 복셀의 장점으로는 간단하고 빠른 스캔 타임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병변에 3차원적으로 구조를 돌리면서 최대한 병변에 가깝게 분석을 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SNR이 낮습니다. 제가 사실 오늘 시간 때문에 자세한 이유 같은 것들은 지금 설명드리기는 좀 힘들지만 궁금하신 점 있으면 개인적으로 그럼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싱글에서의 단점으로는 SNR이 낮은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복셀 사이즈 자체가 멀티 복셀에 비해서 하나의 복셀 사이즈가 조금 큽니다. 그리고 ROI 같은 경우에도 정확하게 병변을 이제 위치시키지 않으면은 분석이 잘못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점으로는 싱글이 아닌 멀티플한 병변에서 모두 싱글로 디텍을 할 경우에는 오히려 시간이 더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멀티복셀의 유용성은 일반적으로 명확하지 않는 병변, 그리고 멀티플한 병변, 그리고 헤테로지니어스한 병변은 지금 멀티복셀이 훨씬 더 유리하고요. 그리고 장점으로는 SNR이 높고 그리고 MR 이미지와 함께 나타나기 때문에 같이 비교가 가능하며 그리고 우측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넓은 영역을 한 번에 이렇게 커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셀 사이즈 자체가 싱글보다는 작은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커버가 넓은 만큼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포스트 프로세싱에 필요한 소프트웨어가 따로 필요하기 때문에 업그레이드의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최근에 1.5 테슬라에서는 사실은 이 싱글 복셀의 MNS는 거의 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프레스와 스팀 기법입니다. 촬영의 시퀀스 기법인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저농도의 대사 산물을 저희가 디텍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이 있는 수소는 서프레싱 시키는 것이 아주 필수입니다. 그래서 이 기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프레스와 스팀 기법이고요. 보통 RF 펄스 자체가 그라디언트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기법 모두 RF 펄스를 3번 주는데요. 각 펄스에서 교차되는 조직에서의 신호만 획득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프레스 기법에서는 90도 펄스를 한 번 주고 그리고 180도 펄스를 2번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중요한 것은 SNR이 스팀에 비해서 높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전체 스핀이 에코 생산에 모두 참여하기 때문에 SNR이 훨씬 더 높고요. 하지만 단점으로는 RF 펄스가 180도 펄스이기 때문에 정확도가 조금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팀 기법은 3개의 90도 RF 펄스를 이용하고 비교적 이상적이면서 정확한 ROI 내 성분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프레스 방식과 다르게 전체 스핀 중 절반의 스핀만 에코 신호 생산에 참여하기 때문에 SNR이 조금 더 떨어지고 그리고 T2 이하 값이 짧은 대사 물질들은 디텍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T 값입니다. 롱 T와 숏 T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면 T가 길 경우에는 NAA, 콜린, 락테이트, 크레아티닌과 같은 물질들을 분석하기 좋고 T가 짧은 숏 T일 경우에는 마이오이니시톨이나 글라이신, 글루타민, 글루타메이트 복합체 이런 물질들을 분석하기 조금 더 좋습니다. 그래서 두 아래의 사진들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만약에 T가 길다라면은 가장 오른쪽 B 그림처럼 베이스라인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정렬되게 되며 그리고 이제 이 물질 대사산물이 조금 더 샤프하게 뾰족하게 보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테크닉들을 전반적으로 종합해 봤을 때는 일반적으로는 임상적으로 1.5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90ms 이상의 롱 T를 이용한 스팀 방식이 조금 더 임상적으로 유용하고요. 그리고 3T 이상의 고자장일 때는 30ms 이하의 짧은 T를 이용한 프레스 방식이 임상적으로 유용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냥 임상적으로 일반적인 유용성이고 상황에 따라서 이 테크닉을 이해를 하시고 상황에 따라서 T를 바꾸고 방식을 바꾸면서 촬영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는 제가 조금 약간 지루한 테크닉에 대해서 좀 설명을 길게 했던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이제 MRS의 임상적 적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CNS 그리고 브레인에서 발생하는 질병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컨벤셔널한 MRI가 골든 스탠다드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컨제니탈, 네오플라시아, 인펙셔스, 이뮨 메디에이티드 디스오더 등 여러 가지 뇌질환에서 이용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MRI 특징이나 병변의 몰폴로지가 유사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확진을 내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아래에 대한 영상을 보시면서 항상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고 저도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 영상들의 정답은 무엇일까요? 지금 T1, 조영후 T1 영상인데 세 영상 모두 리미네스먼트가 나타납니다. 사실 조직학적 검사 이후 결과는 앱세스, 글라이오마, GM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실 저희 영상의학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죠. 이럴 때 저희가 MRS를 보조적으로 사용한다면 조금 더 진단에 도움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부터는 MRS의 휴먼에서의 적용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많은 뇌 질환 환자들에서 적용을 하고 있고요. 특히 종양 환자에서 방사선 치료 이후에 재발성 종양과 그리고 포스트 레디에이션 이펙트를 감별하는 데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도 많이 고민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MR에서 시그널이나 몰폴로지가 거의 유사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MRS가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MRS를 많이 사용하는 닥터들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뉴런 조직이 그러니까 NAA가 많이 축적되는 어린아이에서 나타나는 카나반 디지즈를 제외하고는 모든 뇌 질환은
NAA가 떨어지고 콜린이 높아진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는데요. 즉 그 말은 MRS 자체가 어떤 마법의 시퀀스라서 모든 걸 다 알려주는 건 아니지만, 하지만 MRI랑 같이 보조적으로 사용했을 때는 특이도를 증가시킬 수 있고 조직 각자 그레이드를 예측하는 데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뇌 종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은 잉에서는 튜머와 논네오플라스틱 리전 그리고 글라이오마 안에서의 그레이드를 평가하는데 아주 높은 센시티비티와 스페시피시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메닝지오마와 로우 그레이드 글라이오마, GBM, 메타스타시스를 각각 비교를 했을 때 정확도가 90%까지 나온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종양 자체는 콜린이 증가하고 NAA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요. 종양 내부에 네크로시스가 있거나 하이폭식 체인지가 있는 지역에서는 리피드가 증가할 수 있으며 이는 그레이드가 높은 글라이오마 그리고 예후가 좋지 않은 종양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콜린과 잘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콜린과 NAA의 비율을 가지고 페리튜머럴 리전에서 얘가 인베이전인지 페리튜머럴 이데만지를 감별을 하는데도 용이하고 GBM과 메타스타시스를 감별하는데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대사 산물들을 확인을 해서 뇌 종양에서 진단과 예후, 치료 계획과 모니터링을 모두 이제 하는데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고요. 그리고 글라이오마에서 이런 하이 그레이드가 과연 예측이 가능할까? 라는 의문에서 시작했던 연구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글라이오마의 그레이드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NAA는 감소하고 그리고 하이 그레이드인 그레이드 3와 4에서만 락테이트가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다음과 같이 NAA와 크레아틴의 비율이 떨어지고 콜린과 크레아틴의 비율이 높아질 경우에는 이제 글라이오마를 의심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락테이트가 높아지면은 더 무산소성 대사가 많이 일어나는 하이그레이드 글라이오마로 진단할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은 브레인 앱세스입니다. 브레인 앱세스 같은 경우에도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그리고 빠른 진단 이후에 치료를 빨리 해야지 더 생존 기간이 좋아지는 그런 질병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 뇌 농양 내에는 뉴런 조직이 없기 때문에 NAA가 보통은 부재하게 됩니다. 하지만 무산소성 대사 때문에 락테이트 증가가 많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파이오제닉 앱세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와 같이 숙시네이트와 아세테이트와 같은 것들이 많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알츠하이머병과 파킨슨병 그리고 헌팅턴병과 같은 뉴로 디제네레이티브 디지즈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뇌세포 개수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NAA나 NAA 대 크레아틴의 비율이 많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좀 특징적으로는 이 NAA의 양과 그리고 조직학적, 병리학적 시비어리티가 상관관계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NAA 대 크레아티닌이 일반적인 노령 환자보다 인지장애가 있는 환자한테서 훨씬 유의적으로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보통 이런 NAA 대 크레아티닌 비율이나 NAA 농도 자체를 이용해서 이런 뉴로디제네티브 디지즈의 어떤 프로그레션 정도나 그리고 예후 정도를 평가를 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인팍션입니다. 보통 어큐트 세레브럴 인팍션은 사람한테서 많이 일어나죠. 그리고 이런 인팍션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빠르게 조기 진단을 한 다음에 치료를 빨리 해줘야지 예후가 훨씬 더 좋습니다. 이런 인팍션 같은 경우에는 비가역적인 영역인 코어 영역이 있고 그다음에 가역적인 페넘브라 영역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영역을 빠르게 캐치를 해야지 사실은 얼마나 약물 치료에 빨리 페넘브라를 원래 조직으로 돌리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어큐트 인팍션이 발생했을 때 12시간 내에 락테이트가 증가하는 것이 확인이 되고 코어든 페넘브라든 모두 락테이트가 증가하는 것이 확인됩니다. 그래서 인팍션을 이제 진단할 때는 이 락테이트가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NAA와 콜린, 크레아티닌은 계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때 그러면 코어와 페넘브라는 어떻게 이제 구분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코어 부분은 뇌조직의 손상으로 인해서 NAA가 감소하지만 페넘브라는 아직까지 뇌조직이 손상되기 전의 단계이기 때문에 NAA가 노말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한 인팍션이 일어난 직후인 하이퍼어큐트 할 때도 역시 뇌 손상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NAA가 정상으로 보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그 다음은 마지막입니다. 임의에서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한 건데요. 종양 환자에서 방사선 치료 이후에 증상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을 때, 영상을 촬영했을 때 과연 이 병변이 재발한 종양일까, 아니면 레디에이션에 의한 인저리를 받은 것일까라고 이제 감별하는 것이 굉장히 MRI 상에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MRS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두 병변 모두 뇌조직이 손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NAA는 감소합니다. 하지만 재발성 종양 같은 경우에 세포가 성장하기 때문에 세포막이 많이 합성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콜린의 수치가 증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포스트 레디에이션 인저리 같은 경우에는 콜린의 수치가 오히려 감소하고 크레아틴의 수치도 같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이 비율은 노멀로 나타나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콜린과 크레아틴 레이시오를 이용해서 이 두 가지의 병변을 감별했을 때 센시티비티가 83%고 스페시피시티가 91%로 확인이 될 정도로 굉장히 좋은 감별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최대한 이 부분들을 조금 더 알아보려고 연구를 준비하고는 있습니다. 지금까지 병변에 대해서 제가 표로 조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NAA가 축적되어서 나타나는 카나반 디지즈를 제외하고 모든 뇌 질병에서는 NAA가 감소하는 특징을 보였으며, 그리고 앱세스에서는 NAA가 부재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콜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뇌 질환에서 증가하는데요. 유일하게 레디에이션 이펙트가 있는 환자에서는 콜린이 감소하고 또는 콜린 대 크레아틴의 비율이 노멀로 확인되는 것이 확인됩니다. 그리고 마이오이니스톨 같은 경우에는 글라이오멜 그레이드가 높아질수록 오히려 감소하고, 그리고 간성 뇌증이 있을 때 현저히 감소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산소성 대사 시 발생하는 락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글라이오멜 그레이드가 높아질수록, 그리고 인팍션이나 앱세스가 발생했을 때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는 제가 휴먼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드렸는데요. 이제 뒷부분은 제가 조금 짧게 해서 이 수의학과 비교를 하면서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수의학에서는 이 MRS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지 고민을 제일 처음에 한번 해보았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이니와 마찬가지로 종양과 유사한 병변들, 즉 포텐셜 미믹 튜머 같은 그런 메타스탁 디지즈, 디마일리네이팅, 그리고 림포마, 그리고 앱세스와 같은 이런 질환들을 감별하는 데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항암 치료든 방사선 치료든 치료된 튜머의 이후 평가에 대해 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튜머가 재발을 했는지, 아니면 슈도 프로그레션이 됐는지, 아니면 레디에이션 네크로시스가 일어났는지를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하지만 좀 약간 제가 이 자료를 찾고 정리를 하면서 인위와 수의는 조금 다른 면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에 비해서 동물의 뇌가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복셀의 크기에 비해 뇌가 작기 때문에 주변 본이나 팻, 캐비티, 그리고 CSF에 컨타미네이션이 있어서 이 노이즈로 인한 어떤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반적으로 인위에서 마취 프로토콜에 의해서 MRS가 영향을 받는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수의에서는 MRI를 찍을 때마다 마취를 하기 때문에, 근데 이 마취 프로토콜에 따른 어떤 영향은 아직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직까지는 불충분한 이런 레퍼런스 데이터가 좀 한계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수의에서는 MRS의 도입이 아직까지는 인위에 비해서는 아주 짧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최근까지도 정상계에서의 레퍼런스 데이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추세고요. 그래서 일단 연령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어린 연령의 개체에서는 콜린 대비 크레아틴인 비율이 높게 나타납니다. 그 이유가 이제 뇌 발달로 인해서 마일리네이션이 되면서 세포 합성들이 일어나면서 콜린 수치가 높아지기 때문인데요. 성인에 비해서 어린 개체와 그리고 노령의 개체에서 NAA 대비 콜린은 오히려 더 낮게 나타납니다. 이는 사실 어릴 때는 콜린이 증가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 비율이 낮아지는 거고요. 그리고 노령의 환자들에서는 이제 디마일리네이션이나 글라이오시스 때문에 콜린이 높아지면서 마찬가지로 비율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연령에 따른 어떤 차이도 생각을 하시면서 질병을 감별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약간 흥미로운 게 있었었는데요. 사실은 NAA 대 크레아티닌 레이시오가 연령에 따라서 유의적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고 이 사실은 인위와 동물에서 동일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저는 막연한 생각에 나이가 들면은 그냥 이런 뉴런 자체가 로스가 많이 일어나면서 그 아트로피가 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명백한 뉴런 로스는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단지 글라이오시스나 디마일리네이션이 발생을 하면서 아트로피가 오는 거죠. 하지만 문제는 건강한 노령견에서만 그런 거고 사실 인지장애가 있는 환자들에서는 이 뉴런이 23%까지도 차이 나게 많이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앞에서 제가 알츠하이머병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조금 드렸었는데요. 저희가 NAA 대비 CR 레이쇼를 가지고 이게 감소했는지를 확인을 하면서 인지장애 환자를 아마 본다라면 조금 더 저희는 지금까지 인지장애를 단순히 표로서 보호자의 어떤 그런 주관에 의해서만 진단을 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객관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보고에서는 브레인에서 여러 엽들에서 이런 대사산물들이 유의적으로 차이 나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병변을 감별하실 때 이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하시고 감별하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정상 개들에서 그 보고를 계속 보다 보니까 조금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사람에서는 일반적으로 좌측 방구와 우측 방구가 거의 유의적 차이가 없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동물에서는 아직까지도 차이가 있다 없다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브레인 크기가 작고 그리고 아티팩트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으로 생각은 들었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에서는 그레이 메타가 화이트 메타에 비해서 크레아티닌 수치가 유의적으로 높습니다. 인위에서. 그 이유가 그레이 메타에 마이토콘드리아 셀이 많고 그래서 어떤 에너지 요구사항이 많기 때문으로 좀 알려져 있는데요. 여기와 관련되어 있는 정확한 아직 보고도 많이 알려져 있지 않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브레인이 작은 만큼 그런 복셀도 가장 작게 쓰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궁금증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저희 경상국립대학교랑 충남대 이영훈 교수님이랑 최호정 교수님 도움을 받아서 연구를 조금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5mm 직경으로 사이즈를 최대한 낮춰서 싱글 복셀과 멀티 복셀을 비교를 했고 그레이 메타와 화이트 메타 그리고 레프트 라이트를 비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실 작은 복셀에서도 멀티 복셀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었고 레프트 라이트도 큰 변화 유의적 차이가 없어서 그래서 저희는 작은 복셀로도 이용이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 질병에 대해서 한두 마리만 보고 그리고 실제 적용했던 케이스 한두 마리만 보고 바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그 개에서 인플라메이토리 디지즈와 네오플라스틱 디지즈를 감별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요. NAA와 콜린 레이쇼를 이용했을 때는 정확도가 82%까지 나왔었고요. 그리고 인플라메이션에 비해서 확실히 NAA가 감소하고 콜린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측 그래프를 봤을 때도 콜린이 크레아틴에 비해서 종량이 확연하게 높은 것이 확인되었고 NAA도 GM에 비해서 많이 낮은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했을 때 그 외에 다른 다양한 것들도 있지만 일단 이런 것들을 이용했을 때 염증과 종양을 감별하는 데 좀 유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관성 뇌증입니다. 관성 뇌증 역시 암모니아 수치가 많이 증가하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요. 이 암모니아는 글루타민 효소 복합체에 의해서 이 부분들이 효소가 분해되면서 글루타메이트가 글루타민으로 바뀌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글루타메이트 복합체가 많이 높아지게 됩니다. 간성 뇌증에서. 그리고 마이오니스톨 같은 경우에도 많이 감소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임상적으로 바이레시스가 애매하게 나타나거나 아모니아 수치가 좀 애매한 친구들한테서 진단을 하거나 아니면은 치료 모니터링에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케이스를 보면서 두 마리 케이스를 잠깐 보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캐나인 믹스드 캐스트레이티드 메일 4살령의 환자고요. 지역병원에서 브레인스템 튜머를 진단을 하고 내원을 했습니다. 히스토리상 1개월 전부터 좌측 다리 힘이 빠지는 양상, 점점 증상이 악화되고 서클링, 헤드 틸트가 관찰되었었는데요. 지역병원에서 브레인스템 튜머를 의심을 하고 방사선 치료를 위해서 경상국립대에 내원하게 되었습니다. 지역병원 영상 자료입니다. 브레인스템에서의 병변이 확인되었고요. 글라이오마로 진단을 했었던 환자인데 제가 방사선 치료를 하는 입장에서 사실은
포컬 GME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었습니다. 근데 GME가 있는 환자에서 글라이오마 레디에이션 도우주로 쏠 경우에 브레인스템에 아주 큰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는 충남대에 의뢰를 해서 MR 스펙트로스코피와 그리고 이후에 변화 과정을 조금 재촬영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실 이 환자는 스테로이드를 강하게 많이 먹었는데요. 병변이 오히려 크게 감소하고 양상이 호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싱글 복셀이랑 멀티 복셀을 같이 촬영을 했는데 역시 NAA 대 크레아티닌, NAA 대 콜린 수치가 감소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확연하게 감소하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리피드와 락테이트 수치는 증가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MRI 영상이랑 같이 종합을 했을 때 인플라메이토리 디지즈가 먼저 우선순위로 바뀌게 되어서 이제 메디케이션을 통해서 조금 더 치료를 진행을 했었던 환자입니다. 그다음 마지막 환자입니다. 본 환자는 말티즈 캐스트레이티드 메일 11살령의 환자고요. 지역병원에서 인트라크레니얼 튜머로 확인돼서 이제 충남대학교에 수술을 위해서 뇌수술을 위해서 내원을 했었던 환자입니다. 본 환자는 이제 MRI 컨벤셔널 MRI 영상에서 시스틱 리전이 레프트 프론탈 럽에 확인이 되었고 이와 연결된 익스트라 엑시알 튜머가 함께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싱글과 멀티복셀로 MRS를 촬영을 했고요. 이 환자 같은 경우에도 역시 보시면은 NAA 대 크레아티닌, NAA 대 콜린의 수치가 많이 감소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봤던 그 염증 환자보다 훨씬 더 많이 감소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콜린 대 크레아티닌 비율이 많이 높아져 있었습니다. 멀티복셀 역시 비슷한 게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시스틱 부분에서 역시 멀티복셀에서 확인했을 때 H2O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틱 리전은 이제 앱세스보다는 시스트로 좀 더 확인을 했었는데요. 근데 이 영상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보시고 굳이 MRS를 찍을 필요가 있느냐, 시스틱 메닝지오마 같은데 라고 하시는데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사실 이런 환자들을 계속 같이 비교를 하면서 연구를 해야 되고 MRS 역시도 MRI와 유사한 어떤 소견을 보이는구나 라는 확인하는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이제 강의를 준비하면서 했던 레퍼런스 데이터고요. 사실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까지 자료를 많이 준비할 때 도와주신 충남대 이영원